이번 4명의 대통령 네. 후보자들을 네.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네, 하는데요. 네, 네.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MBTI 네. 이걸 근거로 해서 기사가 자신은 어떤 유형의 네. 지도자다라고 맞아요. 규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MBTI가 뭐죠? 그 얘기를 제가 너무 재밌게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재밌게. 저희 그 애들 엄마가 심리학 박사예요. 그러셔요, 그래서 석사 사모님이. 논문으로 MBTI를 썼어요. 그래요. 그때 국내에 도입되기 전입니다. 네. 외국에서는 열풍이 불었는데 네. MBTI라는 게 심리 검사인데 문항지를 쭉 풀어야 돼요. 네. IQ 테스트 하는 것처럼. 네. 그럼 그걸 채점을 해서 당신의 심리 유형을 분석해 주는 건데 네. 먼저 이게 외국어로 돼 있으니까 음흠. 영어인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본이 있겠죠. 예, 번역된 내용이 심리적으로 통계를 돌려서 음흠. 이 표준하고 근접하는지를 또 매칭을 시켜봐야죠. 네. 그 번역이 잘 됐다. 음흠. 그래서 이 문항으로는 검사를 해도 충분히 MBTI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음흠. 그걸 논문으로 쓰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음흠. 야 사람의 심리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네. 그때는 우리가 뭐 미팅 소개팅 할 때 농담으로 혈액형은 뭐세요? 음흠. 배 교수님 혈액형은 뭐세요? 저는 A형입니다. A형 그럼 우유부단 하시겠네. 그럴까요? B형입니다. 그럼 네. B형 소심하시네. 어허. 저 O형입니다. 그러면 다혈질이시네. 다혈질 아니거든요. 어허. AB형 그러면 천재거나 변태시겠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혈액형이 4개인데 음흠. 그러면 세상에 사람의 성격이 4가지로 나뉜단 말이냐. 그럼 A형은 화를 안 낸단 말이냐. 음흠. 뭐 B형은 뭐 그럼 천재가 없단 말이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미로 하는 거죠. 음흠. 근데 이게 조금 심리학으로 깊게 들어가면 MBTI는 음흠. 이 검사 문항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16개로 나눠요. 음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정교하다고 볼 수 있어요. MBTI하고 또 쌍벽을 이루는 검사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네, 그래요. 애니어그램은 9개로 나눠요. 음흠. 그래서 이제 MBTI 자격증을 제가 땄어요. 자격증을. 네, 초급 자격증을 따고 중급 자격증까지 따서 이제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자격증도 있군요. 네네 이게 한국 MBTI 연구소라고 음흠.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저는 기업 벤처기업 CEO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유형을 분석하는 게 인사관리에 참 크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워크숍을 하러 가보면 네. 기업체 인사관리 담당자들이 많아요. 삼성 같은 데는 자체 인성검사 하잖아요. 음흠. 입사하려면. 음흠. 그 인성이 안 돼. 그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야. 그래서 MBTI는 16개로 나누는데 지금 간단하게 시청자 도움을 위해서 즉각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배 교수님 본인이 원래 천성, 기질이 음흠. 외향적이세요? 내향적이세요? 저는 외향적이죠. 외향적.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맞는지 틀린지 이거는 모르지만. 검사해봐야 알고 그렇죠. 이건 그냥 한번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E라고 써요. E. 익스터널이냐 인터널이냐 외향적이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음흠. 이 좀 직관적인 편이세요? 경험적인 편이세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어렵잖아요.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인 경우는 약간 이상주의자예요. 음흠. 경험주의자들은 조금 센시티브하게 꼼꼼한 사람들. 직관형이다 그럼 N이에요. N. 인투이션의 N입니다. 세 번째는 쉬워요. 좀 논리가 강하세요? 감성이 더 강하세요? 논리가 강합니다. 그럼 T예요. Thinking. 이 감성이 강하면 F. Feeling. 그럼 마지막은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되는데 이 판단형이냐 포용형이냐. 판단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판단형. 예. 친구가 30분 늦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겠지. 야, 너 오늘하고 힘들었어? 이런 포용형이고 왜 늦었어? 이러면 이제 판단형이에요. 판단형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략 봤을 때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배 교수님은 ENTJ라고 보는 거예요. ENTJ면은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논리력이 발달해 있고 판단적이다. 이런 분이 정치가에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엄격한 지휘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딱 어떤 위계와 질서를 중시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딱 목표한 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만약 군인이 되셨으면 직업군이 되셨으면은 별 한 3개 달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이제 지휘관형 통솔을 잘하죠. 네. 이제는 그 대신 본인의 또 카리스마가 리더십에서 발휘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이런 유형이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EN
FP일 때도 있고 ENTP일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신은 직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광고, 마케팅, 또는 뭐 카피라이터 네네네. 이런 게 맞을 거다. 혹은 뭐 아티스트 뭐 이런 게 맞을 거다. 근데 평론도 일종의 뭐 아트니까 이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윤석열 후보를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INFP 혹은 J라고 봤어요. 근데 본인은 INFP와 J. INFP거나 INFJ거나 네. 요 유형일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짐작을. 근데 이제 본인이 검사를 해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ENFJ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형이다. 이런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ENFJ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까지 쭉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제 공인으로 나서서 행보하고 활동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조금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형에는 안 맞는. 왜냐하면 이게 좀 리버럴한 스타일이거든요. 리버럴.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천생검사 이렇게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초기에는 이제 탄핵 정국 촛불 넘어갈 때는 이게 좀 굉장히 명예로운 의미로 천생 정의로운 검사다. 본인도 뭐 검사가 보복하러 수사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랬잖아요.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검사면 안 되잖아요. 검사적인 기질이 일부 있는 건 좋지만 그 캐릭터 자체가 온전히 검사라면 이게 판관인데 네. 지금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이 대통령은 어찌 보면 서번트죠. 그렇죠. 시티즌을 모시는 네네. 서비스 마인드보다는 오히려 뭐 내가 심판자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왕으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리버럴 스타일이면은 당 옷을 잘못 입었네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제가 가야 돼. 아니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민주당을 정권 교체하겠다고 나와버린 바람에 부득이 국민의힘으로 왔다. 부득이라는 표현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좀 보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리버럴 스타일로 보면 그래서 원래 이 양반이 보수는 아닐 것이다. 제3지대에서 뭐 신당 창당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결국은 뭐 돈과 재원의 문제도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제1야당으로 덥석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는 언행은 훨씬 강성 보수를 좀 자극하는 그렇죠. 바람들을 무제한의 하기 자유를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리버럴리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그러니까요. MBTI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MBTI가 일단 네. 맞다고 전제를 하고 네, 어느 정도. 잘 맞아요. 지금까지 그래. 써본 바로는. 그러면은 그 MBTI 틀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이 MBTI가 재밌는 게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다 물어봤어요. 한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딱히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아마 제가 어떤 유형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했고 정세균 당시 경선 후보는 굉장히 이분이 온화한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지도자형 이렇게 나왔어요. 이낙연 후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정치인 중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배 교수님도 비슷할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 드린 건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때 조금 특이한 얘기를 해요. 검사를 제가 뭐 여러 해 전에 해봤는데 재미로 해봤는데 검사해준 분이 자기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냐하면 당신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까 I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내향성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심하고 어찌 보면 좀 여리고 이런 사람이 투사처럼 싸워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쓰러워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I로 시작하는 이제 유형이다라고 내향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제가 예측컨대는 ISTJ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 ISTJ형이 아주 재밌는 게 만약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얘기한 ENFJ가 맞다면 16개 유형 중에 상극이 있어요. 상극은 뭐냐면 나와 정반대라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면 모든 사안에서 부딪혀. 부부가 되면 매일 냄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부들이 검사해보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부부 상담에 많이 쓰는데 제 예상대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ISTJ이고 지금 뭐 본인이 밝힌 대로 윤석열 후보가
ENFJ면 이 두 분은 음흠. 상극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뭐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사실은 뭐 여야 후보니까 그러면 싸울 뭐 수밖에 없지만 서로들 주장하는 것처럼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한 사람은 감옥 감옥 간다?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성격 위협 때문은 아니고 감옥이라는 건 혐의가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해야 가는 거니까 네. 성격이 다르다고 갈 수는 없지만 음. 이게 만약에 한 중세 시대쯤으로 갔다면 이 정적을 다 싹을 자르지 않습니까? 역모를 꾀할 수 있다. 누명을 씌워서 귀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뭐 왕권을 잡았다면 네. 한 명은 귀양갈 팔자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영화적 상상이 일단 현실적으로 뭐 양강 후보니까 네. 이분들 자세히 얘기했고 네. 안철수, 심상정 네네네. 두 후보도 우리가 또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네네. 이 심상정 후보는 뭐 아주 또렷하게 아시더라고요. 아하. 본인의 유형을. 근데 이게 이 본인 유형은 심상정 후보는 약간 사회운동가가 맞아요. 이분 노동운동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인데 지금도 소수 진보 정당을 오랫동안 이끌면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뭐 기득권을 가진 거대 기성정당이라기보다는 그 틈바구니에서 어쨌든 뭐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오신 분이니까 이분은 운동가, 활동가 기질이 맞다. 그래서 성향에 맞는 직업을 택하신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는 조금 고민이 있어요. 고민. 안철수 후보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검사할 때마다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요? 성격은 바뀌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안 바뀌는데 기질. 환경에 적응을 하면 바뀌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예요. 내향적인 사람인데 정치를 해. 네. 그 외향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야 되죠. 만나야 네. 되죠. 또 막 이제 호언장담도 해야 되죠. 네. 사람들에게 비전을 막 심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기질을 바꿔야 돼요. 음흠. 고통스러운 일일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나는 꼼꼼하게 따져서 가고 싶은데 통시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시오. 그럼 뭐 돈키호테 같은 얘기를 던져야 되니까 이 기질에 안 맞을 수 있고 나는 이 너무 미운데 이거 확 그냥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포용해라. 이게 보통 이제 형제 관계에서 자랄 때 부모님이 형은 동생이 너무 좀 밉상이야. 왜냐면 얘가 어리버리하니까 혼내주고 싶은데 부모님은 야 동생을 네가 돌봐야지. 네가 형이 참아야지. 이러면 이제 성격이 바뀌어요. 네. 사회화된다 그러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검사할 때마다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네. 나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이 달라졌으니까 거기 적응해야지.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도 느꼈는데 자연스럽지 않다.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2017년 대선 때는 또 다른 변신을 해서 뭐꽉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목소리까지 바꿔버렸거든요. 목소리, 톤, 어조. 아니 목소리를 바꾸는데 그러죠. 우리가 자연음이 있는데. 네네 완전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이번엔 다시 옛날 목소리로 돌아갔던데요. 예, 옛날 목소리 돌아왔는데 그 중간형이더라고요. 아 중간에. 청년 멘토로 정치막 입문할 때는 아하. 너무 여리여리하게 이 어떤 목소리냐면 이세돌 구단이 광고에 가끔 나오시는데 네. 이세돌 구단 목소리를 라디오 광고를 딱 들으면 처음에 이세돌이라는 걸 모르고 네. 얼굴 보면 알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이게 여성의 음성인지 남성의 음성인지 헷갈리는 네. 중성음이 있어요. 아하 중성. 안철수가 무릎팍도사 나오고 네. 청년 멘토로 정치문하고 뜰 때는 목소리의 톤이 높고 가늘어요. 음흠. 그러니까 약간 여성적인 목소리예요. 네.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되게 차분해요. 음흠. 그런데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때는 그랬습니까? 하고 투사용으로 바꿨는데 안 맞았죠. 음흠. 그때 되게 억지스러워서 음흠. 결국은 토론에서 굉장히 실점했잖아요. 네. 요번에는 그 중간으로 왔어요. 네 중간으로. 네, 격한 소리는 버렸는데 예전에 자연스러운 가느다란 톤은 유약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중간에서 뭔가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연스럽진 않다. 긴장감이 그렇군요. 좀 많이 보이더라. 자 그런데 이 MBTI가 네.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확성이. 네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의 나름의 네. 이 성격 분석 틀이 또 있다면서요? 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외향적, 내향적, 직관형이냐, 경험형이냐, 감성이 좀 더 발달했느냐, 논리가 이성이 더 발달했느냐,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포용하는 스타일이냐, 판단하는 스타일이냐, 다 필요해요. 정치가에게 다 필요한 덕목인데 중요한 건 나는 외향적이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이해 안 할 거야. 다 밖에 나와서 놀아야지.
이게 나쁜 보스예요. 음흠. 회식할 때는 다 참석해야지. 넌 왜 안 나와? 음흠. 그 사람은 회식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 맞지 않고 음흠. 요 스타일대로 정형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흠. 제가 MBTI 강사를 초급할 때는 야 이게 재밌으니까 야 넌 무슨 형이 있구나 무슨 형이 있구나 넌 이런 사람이고 맞아요. 저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정형화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 70억 지구상 인구를 음흠. 16개 유형에 끼워 맞출 수 있단 그러니까. 말입니까? 음흠. 같은 뭐 윤석열 스타일 ENFJ라고 해도 100명 모아놓으면 100명이 다 달라요. 음흠. 근데 재밌는 건 한 100명 모아놓고 이 테스트에서 음흠. 16개 그룹으로 나누면 한국인 중에 많은 그룹이 있고 좀 소수인 그룹이 있는데 모아놓으면 또 서로 잘 통해요. 그러면서 통하는 기질의 유형은 대략 맞는구나. 근데 그 개인과 개인을 똑같다, 다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이 검사가 원하는 취지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이 갖고 계시는 그 분석의 틀로 네네네. 네 명의 이 후보들을 네. 리더십을 유형별로 좀 네. 분류를 하면 자, 어떻습니까? 유형별로 분류를 먼저 해보면 이재명 후보부터. 좀 어려운데 음흠. 그냥 지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은 리더인데 음흠. 기업체 리더든 공동체 리더든 뭐 음흠. 대통령감이든 장관감이든 5가지의 지표가 필요해요. 네. 리더니까 5가지. 리더십이 있어야죠. 음흠. 리더십. 음흠. 근데 이 현대의 리더는 아까 보스 얘기를 드렸지만 네. 보스는 니네가 나한테 다 맞춰. 음흠. 부하가 10명이든 100명이든 내가 뭐 이게 일본 말로 내가 오해하지니까 나한테 니네가 다 맞춰. 이게 아주 못된 거죠. 요즘. 그러면 리더는 뭘 해야 돼? 공감 능력이 있어요. 음흠. 두 번째 공감. 네. 세 번째는 공감을 하려면 그 사람들을 또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음흠. 하지만 내가 목표한 곳으로 이 사람들을 음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음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음흠. 이 설득은 소통 능력입니다. 음흠. 전달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음흠. 자기 철학이 비어 있는데 리더가 음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필요한 시대 정신이 뭐요? 한번 얘기해봐. 이래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때로는 자기가 대안을 내야 되니까 음흠. 가치관과 신념,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음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정도는 네. 결국은 이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 자기가 감내해야 될 것. 음흠. 희생을 조금 이제 협소하게 얘기하면 요즘 식으로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리더로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벌이지 않은 음흠. 공동체 일일지라도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한다. 그러면은 희생. 지금 5가지 덕목을- 기준을 얘기했네요. 예. 리더십,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철학, 신념, 희생. 네. 희생을 네. 뭐 이걸 봉사 정신으로 바꿔도 되고 네.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요 5가지를 자, 뭉쳐서 그러면 그 5가지로 이게- 분석을 하시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음흠. 아주 쉽게 이해하게 오늘은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했어요? 동물 유형으로 동물 유형. 동물 동물 유형도 예를 들면 우리는 고매 민족 이런 얘기를 음. 하잖아요. 음흠. 옛날에 그 토템 신앙, 맞아요. 토테미즘이 있을 때는 다 우리 부족을 동물에 비유했으니까 어제 토론을 보면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요? 네. 음흠. 자, 일단 양강구도 음흠. 이재명 이재명.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이재명? 음. 좀 독수리 내지는 매. 조류로 비유하면 비슷하세요. 저는 그냥 이게 정글로 보면은 호랑이다. 호랑이. 호랑이. 음흠. 호랑이. 근데 호랑이가 그냥 막 포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음흠. 호랑이를 잘 관찰하시면 이 사냥을 할 때도 음흠. 결국은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음흠. 늑대도 비슷해요. 음흠. 그래서 이제 가족주의가 강하고 부성애가 강하다. 늑대. 음흠. 그러니까 늑대를 볼 수도 있고 호랑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중하게 자제하다가 음흠. 결정적일 때 폭발하는 음흠. 약간 이제 맹수 스타일이고요. 맹수. 그리고 이제 딱 윤석열 후보를 보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거기도 맹수과더라고요. 맹수과는 맹수과인데 음흠.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게 어제 잘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음흠. 이 순발력과 지구력의 균형을 이루는 리더가 아주 중요해요. 현대는 네. 순발력은 속도를 음흠.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고 지구력은 견디는 힘,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고 또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조변 섞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리더는 순발력과 지구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까 5가지 덕목을 뭉쳐보면 네. 근데 이제 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과 지구력이 균형이 맞아요. 순발력만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거죠. 토끼가 막 순발력은 있는데 토끼가 이렇게 인내력이 있다고 느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보면
맹수과는 맞는데 한 템포가 느려요. 한 템포가 느려요. 한테포가 느린 맹수가 뭐가 있을까요? 곰입니다. 곰. 곰. 그러니까 곰은 딱 목표를 보면 즉시 움직이지 않고 좀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있죠. 이 약간의 시간차. 그게 뭐 대단히 긴 건 아니에요. 곰이 뭐 이렇게 뭐 불멍을 혼자 하면서 1시간을 보내고 심사숙고를 해서 내가 저놈을 어떻게 포획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건 아닌데 아마 그게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자극, 감각, 반응이 곰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곰은 지구력이 강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곰의 민족인데 네. 인내력 좋다고 하잖아요. 네.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견뎌서 인간이 된 민족이죠. 곰은 굉장히 덕목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리더로는 약간의 답답함이 발생하는 게 이 순발력의 템포, 시간차가 발생하는 걸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구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구력은 왜냐하면 있다니까요. 구수를 했잖아요. 49수. 49수 보통 일 아니죠. 그러니까 순발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한 번에 못했으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구력으로 메워왔다. 그래 한 번 해서 안 되면 내가 10번 찍어서 9번 찍으니까 내가 사시가 되더라. 그러면 대선도 한 번에는 좀 어렵고 구수를 해야 되나요? 굳으면 이게 해마다 대선이 아니라 5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5구 45. 45. 네. 반세기 후에 그렇군요. 반세기 후를 기약하는 말씀하신 대로 좀 순발력을 키워야 되겠네요. 거예요. 아니 순발력도 키우고 건강 관리 잘해야지. 45년 동안 도전하려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에 공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 후보는 약간 이 커브런? 여우 같은 늑대, 여우 늑대 같은 같은 여우. 늑대 같은.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이 틈을 잘 찔러요. 틈새를. 여우 하면 우리가 꾀인데 그냥 여우라고 하기에는 심상정 후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여우보다는 좀 큰 여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구미호 그러면 이게 나쁘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인간을 해치는 무서운 존재니까 그렇게 이제 뭐 꼬리 9개 이런 얘기 붙이는 것보다는 여우의 꾀를 가진 늑대급 조금 이 중량급 여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사실 뭐 호랑이나 맹수하고도 비슷하게 보여지는데 안철수는요? 안철수 후보는요. 안철수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식견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비호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는 완전히 호감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순둥순둥하다 보니까 호랑이 있죠, 곰 있죠, 늑대 있죠. 그런데 이 순둥이를 데려다 놓으면 뭐로 보이냐면 이게 온실에서 잘 키워진 반려동물이구나.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반려동물. 럭셔리한 강아지나 뭐 페르시안 고양이 같은 좀 이게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대우받는 반려동물, 귀족 동물이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뭐 공작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서바이벌 능력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어제 정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네. 몇 번 칼을 날릴 찬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순둥순둥하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어제 제일 한 게 뭐냐면 4명의 후보가 합의를 좀 이끌어내 보시죠.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일단 연금개혁 근데 합의를 연금개혁에 이끌어냈죠. 대해서는 뭐 시간과 내용은 뭐 다 동의받아냈어요. 나중에 하더라도 동의한다. 오늘 토론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제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를 제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고 되게 만족한 웃음을 짓는데 네. 그걸로 지금 어제 대선 토론의 특정 포인트가 전혀 충분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좀 다른 결의 유형이다. 자 정리하면 네. 호랑이 이재명, 그다음에 곰 윤석열, 그렇습니다. 늑대 같은 여우 심상정, 또는 뭐 여우 같은 늑대. 또는 뭐 여우 같은 늑대든지, 네. 그다음에 반려동물 안철수. 반려동물 안철수. 귀하게 자란 강아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아지보다는 이제 좀 성견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역시 이제 우리가 시대 정신을 늘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 맞습니다. 하면 근데 이번에는 뭐 시대 정신이 좀 안 보인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이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네. 2022년 대선의 시대 정신이랄까 또는 그랜드 어젠다를 네네네. 꼽는다면 뭘 꼽으실까요? 예, 저는 제일 큰 게 변화와 적응이에요. 변화와 적응. 예. 지금 안 그래도 21세기로 접어들어서 네.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엄습해 왔는데 네. 자 우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1년 임기를 못 채웠고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조기 대선으로
그 다음 차기 정부를 기다리는데 지금 이념적 진영 논리는 여전하고 또 색깔론도 등장하고 네. 뭐 안보 공세도 어제 나왔고 사드를 왜 배치해야 되는지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는 물음표인데 네. 또 사드 얘기 나왔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과연 대통령이 공약 정책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중요한 이슈인가? 네. 이 와중에 또 소확행 심쿵 공약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네. 저는 큰 파고가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호가 배로 비유한다면 네. 5년 임기의 선장을 뽑는 건데 이 선장은 엄청난 이 항해 수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네. 파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앞에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지 않고 정말 다음 항구까지 가서 네. 안착할 수 있도록. 어제 저는 쭉 4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시대 정신을 아주 축약하면 네.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공동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우리 곰을 상징하는 시대 정신이 뭐냐 물어보면 정권 교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정권 교체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다. 정권을 왜 교체해야 되는지를 어제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강국 만들겠다. G5 하겠다. 이 비전 좋아요. 이 비전이 굉장히 좋은데 선장 자신이 조금 유약해 보이는 점을 어떻게 남아있는 한 달 동안 극복할 것인가. 심상정 후보는 훌륭하죠. 어제 저는 뭐 명답을 많이 냈어요. 우리 페미니즘 정당 맞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젠더 갈등을 유발해서 여성 우대하고 남성 역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페미니즘이다. 뭐 이런 거 좋아요. 색깔이 명확하고 또렷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파퓰리즘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나쁜 의미의 파퓰리즘은 안 지킬 공약 막 남발해서 혹은 금품살포해서 그냥 민심을 이제 왜곡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좋은 의미의 파퓰리즘이 필요해요. 진보 정당이 대중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오케이. 언제까지 섹터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 우뚝 큰 정치인이니까 이제 좀 이제 우리 한국 스타일의 한국형 진보주의를 조금 오히려 파퓰리스트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네. 아주 직설합법으로 네네.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예. 변화 적응을 2022 대선에 그랜드 어젠다로 꼽았는데 네. 여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토론의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순위. 교수시고 아하, 겸임 교수니까 우리 네. 성적 매기잖아요. 학교 네. 말이지만 해가지고 이제 자 1등 1등 어제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몇 점? 토론만 보면 어제 80점 80점. 네. 아이고 짜다. 점수 얘기했습니다. 2등 1등이 80. 2등 이재명 이재명 몇 점이에요? 78점. 78점. 3등 안철수. 3등 안철수 몇 점이에요? 70점이에요. 70점. 네. 4등 4등이 윤석열인데 자동으로. 몇 점이에요? 근데 저는 꽈락은 안 주고 싶어요. 과락은 왜냐하면 넘었습니까? 선방했어요. 선방. 60점. 네. 선방했는데 왜 여기서 1점만 부족하면 과락이잖아요. 1점 부족하면 꽈락이죠. 네. 아슬아슬하게 꽈락은 탈출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끝나고 나오면서 본인은 만족했고 지지자는 만족했어요. 과락은 면했다. 네, 지지자는 꽈락을 면했다가 아니라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괜찮게 했다. 만족감이 있어요. 나오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준비한 걸 다 못 풀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질문.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60점, 네. 4등 네. 매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4등으로 매긴 근거는 어제 토론의 주도권은 주도권, 이재명이 쥐었다. 주도권 이재명. 예. 그리고 근데 심상정이 이제 2점 높은 이유는 심상정이 유효타를 많이 날렸어요. 어차피 유효타 뭘 리그에서 날렸어요? 4명이. 그러니까 어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아니 촛불 때 같이 있었던 기억이 오케이. 생생한데 지금 너무 우파적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네. 했고 어제 심상정 후보는 거의 윤석열 후보를 코너로 몰아붙였죠. 그렇죠. 매우 몰아붙였죠. 네. 그런 면에서는 양강 후보 모두 다 적절하게 유효타를 날렸는데 심상정 후보도 어제 좀 지지율 올랐을 거예요. 그동안 사퇴하느냐 칩거까지 하고 정의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번 선거에서 안 보인다. 그걸 토론하니까 심상정의 강점이 좀 살아나더라. 윤석열 후보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나왔고 만점이 40점이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아리 40점을 줄 뻔했습니다. 그것도 몰랐고. 네, 아리 100 몰랐고요. 네. 또 이제 EU 텍사노미 몰랐고. 네. 그런 예, 거는 예, 예.
상관없는 겁니까? 그거하고 지금 상관이 있죠. 60점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상관이 있죠. 그래서 네. 사실은 80점, 78점, 70점 줬으면 네. 이게 교수가 조금 이제 선심을 쓰면 네. 에이, 꽈락은 면했는데 음흠. 60점이나 65점이나 음흠. 기분이다 65점 아니면 에이 68점 줄 수 있는데 60점에 딱 걸린 이유는 약간 지식의 부족도 있어요. 근데 꽈락을 면한 이유는 단기간에 참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국민이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누굴 뽑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태풍 속으로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을 뽑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뽑아주고 싶죠 심정은. 근데 지금은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배를 몰아야 우리가 다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낙원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준비도 중요하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죠. 준비. 근데 준비가 너무 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해 7월 말에 입당했고 지난해 6월 말에 정치 선언했고 네. 지난해 3월 말에 검찰총장직 그만둔 것부터 따져주더라도 1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 대통령을 1년 공부해서 됩니까? 이건 네. 구수하고는 또 급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노력했고 어제 토론 나쁘지 않았어요. 네. 윤석열 후보 할 수 있는 역량 최대한 발휘했고 2번, 3번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법정 토론도 기대되는데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앞으로 이제 세 차례 TV 토론 좀 지켜봐야 최소한 되겠고요. 3차례. 그러면은 앞으로 한 네. 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대선 변수 네.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선 변수 어제 윤석열 후보 지지층 결집은 유지되겠고 음흠. 지지율에서 뭐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조금 득점했어요. 음흠. 그럼 제 생각에는 15% 이상을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네. 여론조사에서 네. 그러면 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계속 박빙으로 간다면 네. 윤 후보가 뭐 치솟아서 10%포인트 이상 우위를 유지하면 모르지만 네. 계속 박빙으로 갈 거거든요. 네. 예상컨대. 음흠.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네. 점점점 절박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당내의 다른 인사들은 손잡아야 한다. 안철수 네. 후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원희룡 본부장까지.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내부의 분열상 때문에 음흠. 제가 보기엔 야권 단일화가 음흠. 최대 변수로 오를 것 같고 네. 토론이 하나의 변수였는데 네. 어제 보고 나니까 토론은 이제 상수가 됐어요. 네. 앞으로 3번 남은 게 이 4명이 다 실점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네. 말실수하면 이제 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지지율 1%씩 빠질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번 토론 다 열심히 임할 거라고 보는데 네. 지지층 결집에서 큰 이동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권 단일화 변수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가 되면 야권 측이 우세하고 네. 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죠. 유리하고 네네네. 그렇게 3파전이 되니까. 네, 정리가 좀 예, 되겠네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완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야권 단일화가 변수긴 한데. 근데 최근에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을 인정을 하던데요. 이준석 대표가 네. 차라리 둘이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요, 저는 이재명 후보는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는 아마 책임 총리제 얘기를 할 걸요. 네. 그럼 우리가 어쩌면 제2의 DJP 연합을 볼 수도 있다. 제2의 DJP 연합. 네, 그때 자민련 생각해 보세요. 제2의 DJP 연합은 승리로 끝났습니까? 제2의 DJP 연합을 이번에 보게 된다면 DJP 연합은 승리로 네. 끝났습니까? 승리였죠. 그렇죠. 선거에서는. 음흠.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음흠. 이제 김종필 책임 총리, 음흠. 박태준 책임 총리, 음흠. 이게 2000년대가 딱 되면서 청문회가 생겨요. 네. 그래서 부정 축제 문제로 정말 이렇게 이 설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네. 날아갔습니다만 네. 그것은 이제 뭐 자신들의 업보였던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선거에서의 DJP 연대는 1차는 승리로 끝났었다. 이번에도 제2의 DJP 연대가 음흠. 여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DJP 연대가 안철수가 완주한다 하면 누가 또 가능성이 있냐면 첫 번째 양자 토론에서요.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돋보였어요. 네. 어제 5명 토론으로 김동연 후보가 들어왔더라면 네. 1등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김동연의 또 다른 DJP 연대의 모습도 김동연 후보가 사실은 1% 내외인데 시너지는 더 났을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방송국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예. 뭐라고 왜 배종호 맞습니다. 토론만 지금 대답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냐. 그래서 배 마지막 교수님 이슈, 토론이 최고니까요. 네, 마지막 이슈. 네네. 네네. 이거 지금 최근에 제가 낸 그 책입니다. 바쁜 시간에 또 책을 출간을 했더라고요. 지난해 여름에 일을 줄이니까 갑자기 심심하던 차에 아하. 2달 동안 썼습니다.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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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책입니까? 이거는 전혀 정치평론집 내지 않았겠는가 했는데 네. 정치평론집 아니고요. 아하. 평론집이 아니고 제가 살아온 경험인데 젊은이들이 물어봐요. 네. TV에 나오는 분인데 네. 평론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평론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는데 배 교수님은 정말 정통 평론가신 게 언론인 출신의 평론가가 제가 보기엔 이게 성골.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 출신의 평론가, 정치 평론을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진골. 그리고 이제 또 변호사라든가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평론에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육두품. 이렇게 이제 좀 귀족 그룹인데 저는 정말 직장인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벤처기업 창업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그리고 저는 학부는 공대 출신이에요. 네. 기계공학하고 엔지니어로 사회생활 했다가 사람에 대한 관심, MBTI 때 얘기 드렸지만 대학원에서 사회학으로 바꾸고 석사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30년 딱 사회생활 했는데 20년은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10년 동안 평론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온 젊은이들에게 희소하긴 하지만 이렇게도 또 평론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와도 또 당신만의 어떤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좀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좀 변신, 변화에 도전하는 젊은 분 혹은 뭐 중장년 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게 경험 자산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무시하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얘기해서 자꾸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성공한 사람들 읽으면 내가 작은 교훈이나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제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의 방식으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복귀하고 거기서 성취의 요소를 뽑아내고 실패의 요소는 억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네. 책값은 얼마입니까? 근데 뭐 정가는 이제 16,500원인데 정가는 16,500원. 온라인에서 구매 많이 하시죠. 온라인으로 하면 쌉니까? 14,850원. 그렇군요. 할인이 되더라고요. 네. 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사인해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도 꼭 하나 네. 바로 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평론가 최영일 평론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1시간이 넘게 금방 지나갔는데요. 못다한 얘기는요 다음에 다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의 파피풀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님을 모시고 대선 판세 그리고 4명의 대선 주자들의 성격, 리더십 분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